안녕하세요. 저는 아들을 홀로 키우고 있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가장 인생이 한치 앞을 모른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지금 이 순간 사연을 쓰면서도 이렇게 제 사연을 어딘가에 제보할 만큼 큰 일을 겪게 될 줄은 몰랐답니다. 그래도 익명의 힘을 빌려서 속 시원하게 한풀이 좀 해보려고 시작하게 됐어요. 제가 이혼을 하면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사람 껍데기 멀쩡하다고 정신까지 멀쩡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완벽한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했다고 생각했는데 세상에서 가장 찌질하고 못난 남자였더라고요. 게다가 사람이 알맹이가 부실하니까 입만 열면 산통 깨는 소리를 해서 멀쩡해 보이지도 않았죠. 지금부터 찌질하고 못났던 제 전 남편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남편과 지인의 소개로 30에 결혼했었답니다. 남편은 저보다 7살 연상인 남자였어요. 처음 저를 만났을 때는 중고차 상사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원래는 중고차 상사 직원으로 일하다가 적성에 맞아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사업이었죠. 그렇게 큰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던 건 세상에서 누구보다 가장 아들을 믿고 지지해주는 시모 덕분이었습니다. 결혼 후 시모를 처음 봤을 때는 남편과 사별하고 장남한테 기대며 의지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가끔씩 시모가 장남이라고 남편을 챙기는 모습이 과하다고 느낄 때가 있었죠. 한 번은 시모가 남편을 챙기는 게 꼭 친정에 있는 아픈 남동생을 걱정하면서 챙기는 모습과 비슷하다는 생각까지 들었답니다. 친정에는 3살 때 소아마비 판정을 받고 불편하게 걷는 남동생이 있었거든요. 남동생은 걷는 모습이 남들과는 조금 다를 뿐이었지 일상생활에는 전혀 지장이 없었죠. 그래도 부모님은 남동생이 스스로 어려운 일상생활까지 모두 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하셨답니다. 저보다 5살 어렸던 남동생이 처음 소아마비 판정을 받던 날 어머님은 집에서도 한동안 울기만 하셨어요. 다 자기 탓이라면서 가슴을 치고 우셨죠. 내 탓이야. 내 배 아파 낳은 내 자식을 내가 저렇게 만든 거야. 여보 어떡해? 우리 아들 어떡하면 좋아? 그게 왜 당신 탓이야? 아무도 잘못 없어. 그러니까 자책하지 마. 늦둥이었던 귀한 남동생이 소아마비 판정을 받던 날 엄마는 모든 게 자기 탓이라면서 괴로워하셨어요. 당시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저는 힘들어하는 엄마를 보면서 본능적으로 막내를 많이 도와줘야겠구나 생각했죠. 어릴 때라서 남동생이 불편하게 걷는 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저와는 다르게 불편한 몸으로 힘들게 걷는 남동생을 보면서 남동생이 조금 특별하다는 걸 깨닫게 됐죠. 온 가족이 남동생을 케어하면서 지낼 때는 괜찮았는데 문제는 남동생이 커갈수록 혼자 하려고 하는 게 많아질 때였어요. 한 번은 혼자서 문구점에 가겠다고 고집을 부리던 남동생이 가족들 몰래 혼자 외출했다가 넘어져 일어나지 못했던 적도 있었죠. 엄마는 남동생이 사라졌는데 한참을 집에 들어오지 않자 밖으로 달려나갔고 나가보니까 남동생은 온 몸이 땀에 젖은 채 누워있는 거예요. 휠체어에서 쓰러져 혼자 일어나 보려고 발버둥을 치다 넘어졌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부축해주지 않아 일어날 수가 없었죠. 엄마가 달려가 남동생을 끌어안자 남동생은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얼굴로 말했어요. 엄마, 나 너무 무서웠어.
그래서 엄마가 같이 가준다고 했잖아. 왜 이렇게 엄마 말을 안 들어? 나도 혼자 해보고 싶었어. 하나씩 혼자 해보고 싶었단 말이야. 엄마는 그때 너무 놀라서 남동생한테 버럭 화까지 냈었다고 했었죠. 그때 저와 엄마는 혹시나 남동생이 나쁜 사람들 손에 괴롭힘이라도 당하고 있는 줄 알고 가슴 철렁했었어요. 아버지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나는 노가다꾼이라 집에는 늘 엄마와 저뿐이었죠. 그때부터 엄마는 자기가 평생 남동생 옆에서 케어해 줄 수 없다는 걸 깨닫고 하나씩 혼자 해나갈 수 있도록 돕기 시작하셨죠. 일반 사람들한테는 쉬웠던 일이 남동생은 적응하고 배워나가야 할 만큼 어려웠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엄마는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엄마는 매일 쓰러지고 엎어져서 여기저기 까지는 남동생한테 연고를 발라주면 저녁마다 위로하셨습니다. 오늘도 참 잘했어. 엄마는 우리 아들이 참 자랑스럽다. 넘어져도 다시 도전할 줄만 알아도 참 대단한 거야. 보통 사람들은 넘어지면 그대로 주저앉거든. 근데 우리 아들은 내일도 또 혼자 도전할 거잖아.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다친 건 다 괜찮아질 거야. 늘 부모님의 관심은 남동생한테 쏠려 있었지만 저는 떼를 쓰거나 어리광을 부리지 못했어요. 매일같이 혼자서 잘 해내보려고 도전하는 남동생을 보면서 저는 속으로 기특하다는 생각까지 했었죠. 다 크면서 엄마를 보고 배웠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동생이 일상생활에 하나씩 적응해 나갈 때마다 제가 해낸 것처럼 같이 기뻐했습니다. 그만큼 저와 남동생은 특별한 사이예요. 그렇게 엄마와 저의 도움과 남동생의 엄청난 의지까지 합쳐져서 어느덧 성인이 된 남동생은 이제는 혼자서도 척척 다 해낼 만큼 잘 성장할 수 있었죠. 항상 엄마와 저는 남동생을 보면서 노심초사하던 마음도 이제는 좀 내려놓을 수 있었답니다. 하지만 가끔씩 남동생을 보면서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한 번은 남동생이 퇴근하는 저를 데리러 온다면서 버스 정류장에 왔던 적이 있는데 그때 술에 취한 아저씨가 제 동생을 보면서 이렇게 소리치는 겁니다. 에이, 재수없어. 몸이 불편하면 집구석에 있어야지. 왜 밖에 돌아다녀서 좋았던 기분 다 망쳐? 당장 집에 가. 그러더니 그 술에 취한 아저씨는 남동생한테 껌종이까지 던졌어요. 저는 참을 수 없이 화가 나서 들고 있던 우산으로 금방이라도 한 대 칠 것처럼 아저씨를 보며 소리쳤습니다. 아저씨, 정신이 아프면 집에서 약 먹고 쉬세요. 왜 멀쩡한 내 동생한테 화를 내요? 세상에 별 정신 나간 아저씨를 다 보겠네. 빨리 내 동생한테 사과해요. 뭐야? 남매가 쌍으로 미친 거야? 네, 미쳤어요. 미친 여자한테 험한 꼴 당하기 싫으면 당장 사과해요. 에이, 그래. 미안하게 됐다.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냐? 제가 우산을 휘두르면서 화를 내자 아저씨는 당황한 얼굴로 기겁을 하고 도망쳤습니다. 저는 혹시 남동생이 상처받지 않았을까 걱정했는데 남동생은 저를 보며 말했어요. 오, 누나, 방금 엄청 멋있었어. 아직도 저런 사람들이 다 있네. 나는 누나 덕분에 괜찮으니까 그런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얼른 집에 가자. 엄마가 기다리겠다. 이렇게 의젓한 얼굴로 저를 위로할 만큼 남동생이 컸다는 사실에 눈물이 날 뻔했었죠. 물론 좋은 사람들도 많았지만 여전히 몸이 불편한 제 동생을 보면서 괜한 시비를 거는 사람도 많았답니다.
그래도 이런 일에 상처받지 않고 오히려 저를 위로하던 착한 동생이에요. 그리고 남동생이 이만큼 생활할 수 있도록 옆에서 손발이 되어준 사람이 바로 엄마였죠. 늘 바빴던 아빠의 빈자리를 혼자 채워가면서 혼자 가정을 지킨 엄마가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엄마와 비슷한 모습이지만 다른 생각을 갖고 살던 사람이 바로 제 시모였답니다. 남편이 어디 아팠냐고요? 아니요. 아주 건장한 대한민국 청년이었죠. 제 눈에는 건강해 보이기까지 했던 남편이 뭐가 그렇게 애달도록 걱정이었을까 아직도 심호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제 동생이야말로 엄마 없이는 못하는 게 많았으니까 엄마가 24시간 걱정하고 더 해주려던 걸 이해하는데 심호는 조금 이상했어요. 이런 낌새를 결혼 전에는 몰랐냐고 되물으실 수 있겠지만 결혼 전부터 이상했다면 제가 결혼까지 했겠습니까? 결혼 전에는 남편이 사업을 하면서 바쁜 와중에도 굳이 시간을 내서 봉사를 다니기도 했어요. 제가 어릴 적부터 남동생이 다른 사람과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놀리고 욕하던 사람들을 보고 커서 그런지 연애 시절 봉사를 다니는 남편이 달라 보였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남편한테 왜 봉사를 가냐고 물어보기도 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별거 아니라는 듯 이렇게 말했죠. 내가 조그만 시간 내면 다른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계속 오게 되더라고. 처음에는 회사 이미지 좋아 보이지 않을까 하고 시작했는데 이제는 내가 안 오면 왠지 중요한 일 빼먹은 것처럼 답답하더라고. 궁금하다는 듯 물어보자 별거 아니라는 듯 대답하는 남편이 특별해 보이기까지 했었죠. 성인이 아무런 대가 없이 주말에 굳이 시간을 만들어서 봉사활동 다니는 게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게다가 제가 남편과 결혼을 결심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따로 있었답니다. 우연히 같이 TV를 보는데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오는 광고에 어려운 형편에 있는 아이들을 후원해달라는 광고를 봤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그 광고를 좀 보더니 갑자기 휴대폰을 열어서 200만 원을 후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남편이 사업을 해서 돈을 잘 벌긴 했는데 망설임 없는 태도에 놀라서 이런 질문을 제가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진짜로 200만 원이나 기부하는 거야? 내가 지금 당장 200만 원 없다고 굶어 죽는 것도 아닌데 도울 수 있으면 도와주는 게 좋지. 저 사람들은 얼마나 절박하겠어. 나도 아버지 8살 때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우리 키울 때 고생 많이 했거든. 그래서 나는 꼭 돈 많이 벌면 사람들 도와주고 싶었어. 이렇게 말하는 남편을 보는데 이 사람이라면 평생을 믿고 살 수 있겠다 싶었어요. 무엇보다 제 동생의 아픔까지도 전부 이해해 줄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됐는데 인생은 참 생각처럼 사라지질 않더군요. 처음 결혼하고 1년 정도는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았죠. 그래서 아이까지 낳고 잘 살고 있었는데 시모의 본성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건 제가 아들을 낳고 나서부터였습니다. 친손자를 너무 아끼기라도 했냐고요? 차라리 손자를 아꼈다면 저도 두말하지 않았을 텐데 그 당시 3살이었던 아들을 보면서 시모는 황당한 말을 했었죠. 다들 3살짜리 아이 보면 아시겠지만 엄마 손이 많이 갈 나이예요. 그런데 시댁에서 시모와 남편, 저 아들, 그리고 막내 아가씨까지 밥을 먹는데 시모가 아들만 챙기는 저를 보면서 화를 내며 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넌 어떻게 된 애가 네 아들밖에 몰라? 네 남편도 일주일 내내 일해서 힘들 텐데 옆에서 잘 챙겨줘야지. 네?
남편 밥도 주고 국도 다 줬는데 뭘 더 챙겨주라는 말씀이세요? 너 평소에도 남편한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밥은 괜찮은지 국은 입맛에 맞는지 물어봐야 할 거 아니야? 국이 싱거운지 짠지 너 남편한테 물어보기나 했어? 갑자기 제가 남편을 안 챙겼다면서 화를 내던 시모의 말에 황당했어요. 남편이 한두 살짜리 애도 아니고 제가 뭘 챙겨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갔죠. 그런데 국에 간이 잘 맞는지 물어보라는 시모의 말에 너무 황당했어요. 아가씨도 시모의 말에 어이가 없었는지 밥 먹던 숟가락까지 내려놓고 시모를 보면서 어이가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엄마, 큰오빠가 무슨 애야? 진짜 애가 옆에 있는데 새언니가 왜 큰오빠를 챙겨? 3살짜리 애 밥 먹이기도 힘든데. 애가 밥 안 먹겠다고 하면 밥을 뺏어버려야지. 저렇게 키우니까 애들 버릇만 나빠지는 거야. 그런 말을 엄마가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엄마는 오빠 30 넘어서 회사 출근할 때도 아침 안 먹겠다는 오빠 주먹밥까지 만들어가면서 입에 넣어줬잖아. 기집애가 밥상머리 앞에 두고 못하는 말이 없어. 시끄러. 네 오빠 저렇게 잘 컸으면 됐잖아. 아가씨가 시모를 보면서 한 소리 하자 시모는 시끄럽다면서 냅다 호통까지 쳤어요. 그 소리에 놀란 아들이 울어버리니까 시모는 밥맛 떨어진다면서 일어나 버렸죠. 그 상황에도 남편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싸우지 말라고 말만 하고 핸드폰만 보면서 신경도 안 쓰는 겁니다. 그때 아가씨는 남편을 보면서 한심하다는 듯 말했죠. 엄마가 그렇게 애지중지 키우면 뭐해? 이 상황 자체에 아무 관심이 없는데 아들 키워봐야 소용없다는 말 오빠 보고 나온 말 같네. 뭐라는 거야? 너 괜히 집에서 엄마랑 싸우지 말고 어서 시집이나 가. 엄마가 오빠 사업할 때 돈 다 끌어서서 우리 집 돈 없는 거 몰라? 빚 좋은 개살구 같은 집에 사는 여자랑 누가 결혼해? 남편 사업은 시모가 가진 재산을 전부 끌어다 투자해서 시작할 수 있던 사업이었어요. 저도 이 사실을 결혼 준비하다가 알게 됐죠. 그래도 시모는 저희 결혼할 때 가전제품을 해주기도 하고 집을 살 때도 어느 정도 보태주기도 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시동생과 아가씨는 장난만 편애한다면서 불만이 참 많았어요. 정말 시댁에 모이기만 하면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난 사람처럼 싸우기도 했어요. 특히 시동생이 결혼 준비할 때는 거의 전쟁이나 다름없었죠. 시모가 시동생 결혼 준비를 하는데 아파트 구할 자금을 도와달라고 하자 시모는 정색을 하면서 말하기까지 했었어요. 시동생이 난감한 얼굴로 시모한테 도와달라며 애절하게 부탁을 하니까 시모는 화를 내면서 말했습니다. 야, 나한테 뭐 돈 맡겨놨어? 너 대학 보내놓고 취업까지 시켜놨으면 내 할도리 끝난 거지? 뭘 더 해달라고 손을 벌려? 엄마, 형 결혼할 때는 가전제품에 아파트 구할 돈도 마련해 줬잖아요. 내가 모를 줄 알아요? 얘 좀 봐라. 너 웃긴다. 장남이랑 차남이랑 같아? 어딜 형이랑 똑같이 대우받으려고 해? 전 자식도 아니에요? 형은 결혼 자금에 사업 자금까지 도와주면서 왜 저는 안 된다는 건데요? 억울하면 네가 장남으로 태어나지 그랬어. 장남은 자고로 집안의 기둥이야. 장남이 잘 풀려야 니들도 잘 풀리는 거라고. 어디 할 짓이 없어서 형이랑 너를 비교하고 앉아있어? 어쩜 같은 시모배에서 나온 삼남매일 텐데도 시모는 시동생한테 얄짤없었어요. 시동생이 아무리 부탁해도 시모는 눈 하나 깜짝 안 했죠. 저 모습을 보니까 삼남매가 사이가 좋을 리가 없겠구나 싶었습니다.
저렇게 대놓고 장난만 위하고 아끼는데 남매들끼리 사이가 좋을 수 있겠습니까? 평소 시동생은 처음 생긴 조카라면서 제 아들을 알뜰살뜰 챙겼던 사람이라 안타까운 마음에 남편과 시동생을 조금 도와주는 건 어떤지 상의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남편은 제 말에 정색을 하면서 대답했죠. 무슨 소리야? 내가 왜 남동생 결혼을 도와줘야 되는데? 알아서 하게 냅둬. 당신 사업도 다 어머님 돈으로 시작한 거라면서 그럼 어머님 덕에 이만큼 잘 살고 있으니까 동생 도와주는 셈 치면 되잖아. 됐어. 사업자금 투자 받는다고 다 나처럼 성공하는 줄 알아? 아마 내 동생이 했으면 금방 망했을 거야. 그러니까 당신 쓸데없는 생각 말고 내 동생이 돈 좀 보태달라 해도 절대 도와주지 마.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동생들한테 모질게 굴어? 내 동생이면 그냥 좀 도와줬겠다. 원래 가까운 사람 함부로 돕는 거 아니야. 한 번 도와주면 거기가 누울 자리인 줄 알고 계속 손 벌린다니까. 봉사활동에 후원까지 남 돕는 건 그렇게 쉽게 하던 남편이 가족한테는 이렇게 냉정했어요. 이런 남편의 행동이 이해가 가시나요? 보통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하는데 남 돕는 거 쉬워도 가장 가까운 가족을 왜 돕기 싫어하는지 이해가 안 갔죠. 남편이 화를 내면서 자기 동생 안 돕겠다는데 제가 나서서 도울 수도 없고 그냥 축의금만 적당히 하고 넘어갔어요. 그러다가 남동생이 결혼할 여자가 있다고 인사를 온다는 소식에 저는 아들까지 데리고 친정을 갔었습니다. 남편도 그때는 처남이 결혼을 하냐고 놀란 얼굴로 같이 친정으로 향했어요. 남동생이 만나던 여자는 일반인하고도 똑같았지만 다리 한쪽이 조금 불편했죠. 그래도 크게 눈에 띄는 불편함도 아니라 전혀 생활에 불편함은 없는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남동생 휠체어까지 직접 끌어주면서 누구보다 제 동생을 사랑해줬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가족들은 눈물을 보일 정도로 감동적이었어요. 엄마는 남동생과 예비 올케를 보면서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참 잘 어울리네. 내가 며느리를 보게 될 줄은 몰랐는데 우리 아들 아껴주고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저희도 그냥 연애하다 결혼하는 거예요. 물론 사는데 불편함도 있겠지만 서로 채워가면서 잘 살겠습니다. 아유, 현명하기도 해라. 지금 이 마음 변치 말고 잘 살아줘요. 나랑 내 남편은 신경 쓸 거 없으니까 둘이만 행복하게 잘 살아줘요. 엄마는 끝내 예비 올케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 저도 눈물이 고였죠. 두 사람은 한 시설에서 만나 8살 때부터 알고 지내온 사이라서 서로를 가장 잘 아는 친구이자 동반자 같은 사이였어요. 예비 올케 말에 아빠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런데 그때 산통을 깨는 한마디가 있었어요. 어린 아들도 가만히 있는데 남편이란 놈이 정적을 깨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에이, 장모님, 그래도 어떻게 생긴 며느리인데 며느리 덕은 보셔야죠. 저는 순간적으로 저 말이 남편 입에서 나온 말이 맞나 제 두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이게 처가댁에서 사위가 장모한테 할 소리랍니까? 자리에 있던 아버지는 어이가 없었는지 남편을 보며 소리쳤어요. 자네 조용히 못해?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솔직히 며느리 얻으면 며느리 덕 보고 싶을 텐데 그냥 편하게 원하는 거 말씀하시라고 제가 먼저 얘기 꺼낸 거예요. 맨정신에 헛소리하는 남편을 보며 기가 막혔습니다. 예비 올케도 당황했는지 아무런 말도 안 하고 있고
엄마는 남편을 보고 소리치며 말했어요. 자네 그냥 집에 가. 그게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말 그렇게 쉽게 하면 부모님 얼굴에 먹칠하는 거야. 말은 제가 했는데 왜 저희 어머니 얼굴에 먹칠하는 거예요? 설마 장모님 지금 속으로 저희 어머니 욕하고 있는 거 아니죠? 에이, 그냥 저를 욕하세요. 왜 가만히는 저희 어머니 욕을 하세요? 그때 이대로 남편을 그냥 뒀다가는 큰 사고를 칠 것 같아서 대충 짐을 챙겨서 남편을 꼬집으며 집을 나왔습니다. 예비 올케 보러 갔다가 저는 남편의 말에 너무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 없었어요. 차에 타자마자 남편을 보고 다그치듯 소리쳤어요. 당신 미쳤어? 남동생 어렵게 인사 왔는데 그 자리에서 그딴 말을 왜 해? 나는 그 상황에 다들 너무 좋은 말만 주고받고 있길래 내가 총대 메고 편하게 대화하라고 판 깔아준 거지. 뭘 편하게 말하는데? 그리고 우리 아빠가 그만하라고 하면 그만해야 될 거 아니야. 왜 그렇게 눈치가 없어? 왜 나한테만 그래? 솔직히 처가 식구들 전부 처남 장가 못 갈 줄 알았는데 겨우 장가 가니까 이제야 짐 하나 덜어낸 것 같아서 저렇게 다들 울먹이는 거 아니야? 그럼 그냥 며느리한테 며느리 덕 좀 봐야겠다고 말을 해야지. 앞으로 살면서 처남 챙겨줄 사람은 그쪽이잖아. 저는 그때 남편이 남동생을 보고 짐이라고 하는 말에 참고 있던 화가 터져서 남편 뒤통수를 반사적으로 내리쳤습니다. 그때 맞은 뒤통수가 아팠는지 남편은 머리를 잡으며 왜 치냐고 소리쳤어요. 저는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남편을 보면서 호통을 치며 말했죠. 당신은 그러면 사지 멀쩡한데 왜 아직도 어머님이 그렇게 챙기는데? 어디 정신이 아파? 지능이 딸리는 거야? 생각나는 대로 뱉는다고 다 말인 줄 알아? 함부로 내 동생 짐짝 취급하지 마.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당신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나를 처남한테 비교해? 난 정상인이라고. 웃기고 있네. 당신 이럴 때마다 어디 하나 모자라 보여. 한 번만 더 내 동생 지민이 뭐니 하기만 해봐. 그땐 나 정말 이 정도로 안 끝나. 알겠어? 제가 단호하게 화를 내며 말하자 남편은 그제야 고개를 숙였어요. 어떻게 제 동생한테 짐이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솔직히 평소에 제 동생을 보면서 짐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이런 상황에 그런 말이 쉽게 나오는 거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이날 있던 얘기를 쪼르르 시모한테 전부 말하기까지 했어요. 나이가 40이 넘고 엄마한테 이르는 꼴이 참 우습다 싶었는데 또 그 소리를 다 들은 시모가 저한테 곧장 전화해서 화를 내며 이런 말까지 하더군요. 야, 네가 뭔데 내 아들 뒤통수를 쳐? 너는 맞는 말 하면 그렇게 사람 치고 그러는 거냐? 네 동생 아픈 게 내 아들 탓도 아닌데 감히 어딜 손찌검이야? 저는 시모의 반응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시모 전화에 대고 침착하게 말했어요. 사람은 그래도 말을 가려 해야죠. 가족 무시하고 밖에서 봉사하고 다닌다고 다 좋은 사람 아니에요. 진짜 현명한 사람은 내 가족부터 챙기는 거라고요. 너나 네 친정 열심히 챙겨. 왜 내 아들한테 난리야? 내 아들이 맞는 소리 한 거 가지고 생사람 잡으면서 내 아들 뒤통수 친 거 너 당장 사과해. 짐덩이를 짐이라고 하지 뭐라고 하냐 그럼? 네, 어머님 아들 맞는 말 했어요. 맞는 말이요. 제 동생 절대 짐덩이 같은 존재 아니고 제 소중한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말 조심해 주세요. 너무 화가 난 저는 전화를 아예 끊어버렸답니다. 제 동생 자력으로 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도 모르면서 짐덩이 취급하는 게 너무도 싫었어요. 그때가 결혼 4년 차쯤 됐을 때였는데 매년 밝혀지는 시모의 정 떨어지는 본성에
정말 진절머리가 날 정도였답니다. 이제는 더 시댁에 놀랄 것도 없겠다 싶었는데 남편 놈의 바닥은 어디인지 뒤통수 제대로 맞았던 적이 있었죠. 그런데 옛말에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할 수 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뜬금없이 시모가 전화해서 화를 내더니 생전 처음 듣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시모는 저한테 전화로 고함을 치며 말했습니다. 야, 네가 내 용돈 끊으라고 영민이한테 시켰지? 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게 지금 오리발 내미는 것 좀 봐. 영민이가 그런 적이 없는데 2달 전부터 내 용돈을 안 보내잖아. 네가 보내지 말라고 시켰으니까 안 보내는 거 아니냐고. 저는 시모의 말에 정말 뒤통수 제대로 얻어맞은 기분이었죠. 남편과 저는 각자 버는 수입을 따로 관리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부부라도 양가 어른들한테 용돈 주는 문제는 상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사실도 모르고 친정 부모님 생신이나 어쩌다 용돈을 드릴 때도 늘 남편과 상의를 해왔던 겁니다. 게다가 남편 놈은 뒤로 몰래 100만 원씩 시모한테 용돈을 보내놓고 제가 상의할 때마다 친정 부모님 용돈으로 너무 금액이 큰 애만에 해왔던 거죠.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서 시모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용돈을 언제부터 받으셨길래 겨우 2달 용돈 못 보낸 걸로 이렇게 화를 내세요? 결혼하고 4년 내내 잘 보냈잖아. 뭐야? 너 정말 몰랐던 거냐? 저 진짜 금시초문인데요. 어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좋은 정보 제게 알려주셨네요. 너 진짜 몰랐어? 야, 그럼 일단 못 들은 척하고 전화 끊어라. 이미 다 들었는데 뭘 못 들은 걸로 하라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수입을 각자 관리해도 양가 어른 용돈을 정기적으로 보내는 일은 상의를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대기업에 재직 중이라 수입이 적은 편은 아니었는데 매번 친정에 돈 보낼 일이 있으면 남편과 상의하곤 했었죠. 그래서 저는 남편한테 더 큰 배신감을 느꼈어요. 그런데 남편도 양심의 가책이라는 걸 느꼈는지 그날 저녁 집에 오자마자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늘 낮에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전화했었다며? 그거 별일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 별일이 아니야? 우리 결혼 4년 차야. 근데 4년 동안 나도 모르게 어머님한테 용돈으로 100만 원씩 보내놓고 이게 별일이 아니야? 솔직히 내가 번 돈이고 엄마가 투자한 돈으로 한 사업인데 그 정도는 나도 드릴 수 있지. 나는 뭐 부모님 도움 없이 큰 줄 알아? 자식은 다 부모님 덕 보면서 크는 거야. 근데 왜 당신만 부모님 용돈 챙기고 있는데 나랑 먼저 상의를 했어야지. 그리고 용돈을 왜 갑자기 끊었는데? 꼬리가 길면 잡힐 것 같아서 그랬어? 그게 사실 나 사업에 문제가 생겼어. 그래서 지금 내 월급 챙기는 건 고사하고 사업을 다 접게 생겼다니까. 저는 남편의 말에 너무 놀랐어요. 알고 보니까 남편은 운영하던 중고차 상사에서 일했던 직원이 회사 돈을 챙겨서 잠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냥 잠적을 했던 것도 아니고 고객 돈에다가 그동안 고객들한테 4천만 원짜리 차를 1억에 속여서 팔았던 정황까지 밝혀지면서 그야말로 난리가 났던 거죠. 남편은 저한테 하소연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 자식이 회사 이름으로 장난치고 잠수 타는 바람에 지금 회사로 소송 들어오고 난리도 아니야. 그래서 용돈도 못 드렸는데 당신 우리 집 사정 뻔히 알잖아. 엄마 완전히 나만 보고 사시는데 당장 100만 원 끊기면 생활 자체가 어려워지셔. 그래서 그걸 나보고 어쩌라고?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용돈 좀
매달 100만 원씩 보내주면 안 될까? 당신 대기업 다녀서 연봉 높잖아. 저는 남편의 부탁에 기가 막혔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 남동생을 짐덩이 취급하던 두 모자가 이제는 먹고 살기 어렵다고 저한테 손을 벌리는 꼴이 우습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남편한테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당신 진짜 웃긴다. 지난달에 우리 엄마 생신 때 내가 용돈으로 100만 원 드린다고 하니까 당신 뭐라고 했어? 뭘 그렇게 많이 보내냐며 장모한테 주는 100만 원은 아깝고 어머님 챙기는 돈은 안 아까워? 처가댁은 그래도 장인어른이 돈 벌고 계시잖아. 우리는 아들도 키워야 되는데 아낄 수 있으면 아끼자는 거였지. 집에서 놀기만 하는 어머님 용돈까지 드리자고? 왜 내가 어머님 더 잘 쉬시라고 용돈까지 드려야 돼? 우리 집도 힘들어. 남동생 장가 보내려고 엄마랑 아빠랑 머리가 터질 것 같다고. 내가 도울 거면 내 동생을 돕지. 왜 어머님을 도와? 그리고 어머님은 맨날 나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알아? 당신 돈 가지고 내가 사치 부리고 다닌데 대체 어머님한테 내 얘기를 뭐라고 했길래 저러셔? 엄마는 내가 아들이니까 당연히 내 편을 드는 거지. 그래. 어머님한테 잘난 아들한테 평생 용돈 받고 사시라고 해야겠다. 남편 월급에 빨대 꽂고 핏 빨아먹는 며느리한테는 아무 기대도 하지 마시라고 해. 그날 남편과 저는 용돈 문제로 대판 싸웠어요. 솔직히 넉 달도 아니고 4년이나 몰래 용돈을 주고 있었다는 건 정말 너무한 거 아닙니까? 게다가 자기 사업 망해가니까 저한테 시모 용돈까지 챙겨주라니 어이가 없었어요. 그동안 남편 월급으로는 생활비밖에 받아본 적 없던 저는 남편한테 시모는 직접 알아서 도와주라고 대답했죠. 하필 그 시기에 남동생 결혼식이 겹쳐서 저도 남동생 챙기느라 정신없을 때였어요. 친정도 그리 넉넉한 형편은 아니라 엄마도 그때는 남동생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려고 아르바이트까지 했었죠. 아무래도 남동생이 일반 사람처럼 정상적인 일을 하면서 큰 돈을 받지는 못했기 때문에 부모님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도 좋은 짝을 만나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남동생한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려고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한창 남편과 이런저런 문제로 싸우다 보니 냉전 상태여서 저는 남동생 결혼 준비를 도우면서 지냈어요. 남동생이 예비 올케와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신혼집에 냉장고와 TV를 한 대씩 해줬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당일에 축의금으로 500만 원을 냈어요. 이렇게 해줘도 남동생한테는 전혀 아깝지 않았죠. 예비 올케는 저한테 너무 고맙다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남동생이 인생에 한 번뿐인 결혼을 하던 날 남편 놈은 글쎄 뭘 했는 줄 아세요? 결혼식장 근처도 안 나타났답니다. 사람이 아무리 유치하기 짝이 없어도 처남 결혼식에는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결혼식장에는 나타나지도 않았던 사람이 저녁에 저를 보면서 가장 먼저 물어본 건 바로 이거였어요. 축의금 얼마 했어? 그게 그렇게 궁금하면 결혼식장에 왔어야지. 500만 원 했다. 왜? 그렇게 축의금 낼 돈 있었으면 날 도와야지. 오늘도 내가 왜 못 가는 줄 알아? 차 사겠다는 고객이 있어서 못 간 거잖아. 당신이 날 도와줬으면 나도 결혼식 갔었지. 애초에 기대도 안 했어. 당신 없어도 내 동생 잘 먹고 잘 살 거니까 신경 꺼. 결혼식 잘 끝났냐고 묻는 것도 아니고 축의금 금액부터 확인하는 인간이 사람인가요? 그때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진짜 이대로는 못 살겠다 싶었습니다. 아들이 이런 남편을 보고 뭘 보고 배우겠어요? 그래서 정말 이혼까지 결심했는데 시모가 제대로 건수를 만들어준 겁니다.
제가 남동생 결혼식에 축의금으로 500만 원을 했다는 걸 들은 시모가 다음 날 노발대발하면서 저를 찾아와 손가락질을 하면서 화를 내며 말했죠. 야, 너 나 매달 100만 원씩 주기도 싫어서 그 난리를 쳐놓고 네 동생한테 축의금으로 500만 원이나 해? 냉장고에 TV까지 해줬다며? 너네 아들이 잘 나가니까 그거 믿고 돈 펑펑 쓰는 거지? 어머님, 누가 어머님 아들 돈을 썼대요? 설마 어머님 아들이 그래요? 시모는 남편 사업이 쫄딱 망해가는 것도 모르는 눈치였어요. 남편이 어떻게 둘러댄 건지 제가 시모 용돈을 못 주게 막고 있는 걸로 착각하고 있었죠. 그래서 기가 막혀서 물었더니 시모는 더 불같이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야, 너 그렇게 당당하면 통장 까봐. 분명 내 아들 돈 쥐고 있는 게 분명한데 물증이 없잖아. 너 그렇게 결백하면 당장 네 통장 까봐. 네 돈으로 했다는 증거를 대보라고. 싫은데요? 제가 왜 어머님한테 통장대를 까요? 아드님 통장이나 한번 보세요. 지금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 가서 확인해 보시면 아마 용돈 타령 못 하실걸요? 그러자 시모는 제 말에 격분했는지 제 뺨을 냅다 내려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화를 내면서 이런 말까지 하더군요. 네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디? 인생 그따위로 살지 마. 지금 저 때렸어요? 미친 거 아니에요? 요즘 세상에 며느리 때려요? 차라리 잘 됐네요. 이 따귀한 대로 당신하고 영원히 인연 끊을 건수 생겨서 다행이다 싶어요. 그리고 거기 딱 기다리세요. 저는 시모한테 딱 기다리라고 하고 112에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큰 목소리로 말했죠. 거기 경찰이죠? 지금 웬 아줌마가 제 뺨을 때렸어요. 빨리 좀 잡아가 주세요. 야, 너 미쳤어? 네가 시애미를 신고해? 시모는 제 전화기를 뺏어가더니 정말 제가 경찰에 신고한 걸 알고는 저를 보고 미쳤냐는 말만 반복했어요. 그리고 잠시 뒤 출동한 경찰이 시어머니를 끌고 갔습니다. 시모는 그 와중에도 저를 보고 이를 악물고 말했어요. 야, 너 두고 봐. 내 아들 돈 펑펑 쓴 증거 내가 반드시 찾아낸다. 아이고, 저기요. 당신 아들 지금 빚만 2억이에요. 지금 사기당해서 대출 왕창 받고 사채까지 쓰고 있는 거 모르죠? 근데 내가 당신 아들 돈을 썼다고요? 나 벼룩에 간 빼먹는 사람 아니니까 평생 빚쟁이 아들이랑 살아요. 아주 이혼하게 만들어줘서 고맙습니다. 내가 아주 큰절해야 되겠네. 그렇게 시모는 제 뺨 한 대 쳐서 경찰서까지 끌려갔죠. 이 상황을 안 남편은 경찰서까지 갔다가 사태를 파악하고 집에 와 저한테 소리치며 말했습니다. 야, 겨우 뺨 한 대 맞았다고 우리 엄마를 신고해? 겨우 뺨 한 대라니. 너도 우리 엄마한테 뺨 한 대 맞아볼래? 나도 우리 집 귀한 자식이야. 그리고 당신이 어머님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나한테 내 동생도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 줄 알아? 내가 어머님 챙기다가 죽느니 너 같은 마마보이랑 이혼하고 말지. 당장 이혼해. 그래, 이혼해. 여자 혼자 애 키우는 게 어디 쉬운 줄 알아? 안 봐도 비디오야. 일주일이면 네가 굽히고 나한테 싹싹 빌걸? 그러자 남편은 제가 이혼은 못할 줄 알았는지 아랑곳도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아들 짐과 제 짐을 챙겨서 시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혼 소송을 준비했죠. 며칠 뒤 서류를 받아본 남편은 정말 이혼할 거냐면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말했죠. 이혼이 장난이야? 나 한다며 하는 사람이니까 이혼 준비나 시작해. 제 말에 남편은 잘못했다면서 싹싹 빌었고 저는 더 듣기도 싫어 전화를 끊어버렸네요. 친정에서는
이미 시모가 제 뺨을 친 걸 알고 당장 이혼하라고 제 편을 들어줬어요. 저는 더 잘해볼 마음도 없다면서 이혼 준비 중이었는데 남편은 그때부터 발등에 불이 떨어져 난리도 아니었죠. 그리고 한 달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는 줄 아십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남편이 친정에 찾아와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빌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그때 아버지가 한창 일이 없고 쉬실 때라 남편이 올 때마다 호통을 치며 쫓아냈어요. 몇 번을 빗자루까지 들고 내쫓았는데 어김없이 오는 남편을 보고 아버지는 협박에 가까운 최후 통첩을 날렸죠. 우리 딸을 그런 취급하고 여기가 어디라고 와? 당장 안 꺼져? 장인어른, 제가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가정에 충실하겠습니다. 저 좀 믿어주세요. 이제 와서 그딴 말 다 소용없고 한 번만 더 찾아오면 아주 그때는 각오하고 와야 될 거야. 그러자 남편은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자 꽁무니가 빠져라 도망을 쳤어요. 마지막 아버지 말에 겁을 먹었는지 그 후로는 오지도 않습니다. 남편과 이혼 후 타이밍 좋게 결국 남편 사업은 쫄딱 망했어요. 시댁 재산 다 끌어다 했던 사업이라 남편 사업이 망하자 시모도 자연스럽게 궁핍해졌죠. 얼마 전 시모는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한테 전화해서 생활비 좀 달라면서 이런 말까지 하더군요. 자식이 셋이나 있으면 뭐해. 아무도 도와주질 않아. 내가 큰형 좀 도와주랬더니 둘째가 자기는 이제 없는 사람 취급하랜다. 그러니 내가 가슴이 미어져서 살 수 있겠니? 딸이라고 하나 있는 것도 똑같아. 시집가고 나니까 친정을 아예 나 몰라라야. 장남이 최고라고 다른 자식들 개무시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가슴이 미어져요? 그리고 저도 이혼해서 이제 며느리도 아니잖아요. 서방님이랑 아가씨 기분이 이렇게 뭐 밟은 것처럼 더러웠겠네요. 다시는 전화하지 마세요. 마지막까지도 장남빚 갚아주려고 다른 자식들한테 손을 벌렸다는 말에 저는 기함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기분이 더러워지니까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혼한 며느리한테 전화해서 생활비 구걸할 만큼 어려우면 아들 일 시키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시모는 장남 먹여 살린다고 지금은 식당 일을 하고 산답니다. 그런데 그 장남이라는 놈은 매일 술만 퍼마시고 지낸다는데 진짜 뭐 저런 경우가 다 있답니까? 시모는 힘들게 일하는데 술만 마시는 남편 놈 소식 들으니까 끝까지 노답인 집안과 이혼 잘했다 싶어요. 비록 저는 이혼했지만 제 남동생은 올케와 정말 잘 살고 있습니다. 어찌나 알콩달콩한 모습으로 사는지 가끔은 참 부러워요. 사랑하면 닮는다는 말처럼 요즘은 웃는 모습도 둘이 닮아 보일 정도랍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도 이제는 한시름 놓았다면서 편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가족 중에 몸이 불편한 사람이 있다는 건 온 가족이 늘 긴장하며 살게 되는 일이었죠. 친정엄마 소원이 늘 남동생보다 다음날 죽는 게 소원일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남동생과 올케를 더 챙겨주고 잘 살기를 바라십니다. 이제 저는 하나 있는 아들 입에서 웃음만 흘러넘치게 살아보려고 해요. 남동생처럼 저도 의지를 갖고 씩씩하게 한 아이의 엄마로 잘 살아보겠습니다. 용감한 제 선택,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여자인 30대 후반 회사원입니다. 살면서 가족이 생긴다는 건
보통 결혼을 해서 배우자가 생기고 자식을 낳고 또 그 손주를 보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제겐 억만금을 주고도 얻을 수 없는 아주 특별한 가족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최근 그 가족에게 너무 감사한 일이 생겨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을 해보고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경상도 소도시의 아주 가난한 친정에서 나고 자랐어요. 그래도 아버지와 엄마께선 적은 벌이지만 누구보다 성실히 일하며 가족을 부양하셨고, 저와 오빠는 항상 바쁘셨던 부모님 대신 제가 중학교 때 돌아가신 할머니의 손에서 거의 키워졌죠. 지방의 대학교를 졸업한 저는 고향에서 일을 하다가 서울의 작은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어 홀로 상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우린 약 3년여의 연애 후 제 나이 34, 남편의 나이 35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와 남편 모두 집안이 어렵고 모은 돈도 얼마 없었지만 차라리 저는 그 편이 더 좋았어요. 저와 너무 집안 차이가 났다면 오히려 부담이 되어 결혼 생각을 못했을 것 같았거든요. 전라도에 거주하고 계셨던 저희 시댁은 제 친정과 마찬가지로 무척이나 가난했지만 시모께선 굉장히 좋은 분이셨어요. 남편이 24살이었을 때 시부를 병환으로 떠나보내시고 둘이서 해오던 작은 구멍가게를 하루도 쉬지 않고 운영해 왔다던 시모께선 저를 처음 본 날 제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미안하다 아가. 남의 집 귀한 딸을 데려오는데 내가 너무 해줄 것이 없구나. 아니에요 어머님. 저희 집도 사정이 어려운 건 마찬가지인걸요. 그리고 없이 시작해서 하나하나 살림을 늘려가는 것도 인생의 행복 중 하나라고 하잖아요. 시모는 고맙다며 제 손을 연신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러더니 화장대 서랍장에서 무언가를 주섬주섬 꺼내시더군요. 시모가 제게 건네준 건 바로 금으로 된 커플링이었어요. 내가 가진 돈 전부 털어서 산 게 고작 이거구나. 자, 내가 끼워주마. 아이고, 손이 곱기도 하지. 이것밖에 못해줘서 정말 미안하다. 미안해. 그래도 내가 너희에게 보탬을 주지 못해도 짐은 되지 않도록 노력하마. 그러니 네 말대로 너희끼리 차곡차곡 모아서 잘 살렴. 시모가 계속 눈물을 지으시자 저는 분위기를 바꿔보려 시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옛날에 며느리들이 시집 오면 시어머니가 가락지 같은 걸 물려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반지는 제가 나중에 며느리 얻으면 대대손손 물려줄게요.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 아주 소중하게 여길게요. 음에 착한 거 고맙다. 고마워. 참 좋은 분이시죠? 시모와 함께 살며 회사를 다니던 시누이 또한 저를 깍듯하게 윗사람으로 대해주었고 저는 그렇게 아주 선한 새 가족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후 남편과 저는 서울 변두리에 신혼집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결혼 전 저희는 원래 각각 반지하 원룸과 고시원에 살고 있었는데 막상 제대로 된 집을 구하려니 서울 집값이 정말 만만치 않더군요. 아파트는 고사하고 빌라 월세조차 저희가 들어가 살기엔 가격이 빠듯했어요. 결국 서울의 집을 샅샅이 뒤지다 겨우 찾아낸 곳이 방 2개짜리의 낡은 주택 월세집이었습니다. 2층짜리 건물의 2층에 위치한 보증금 500에 월세 70만 원에 아주 저렴한 곳이었죠. 신혼부부요? 잘 왔어. 내가 이 집 주인이야. 1층에 사시던 집주인 할머니께선 동네에서 떡집을 하시던 분이었는데
뭐랄까 굉장히 터프한 분이셨어요. 목소리도 크시고 말씀에 욕설이 붙는 일도 잦았죠. 저희 양가 모친들은 모두 조용조용하고 나긋나긋한 성격이었던지라 처음엔 그런 할머니가 조금 부담스러워 피했었어요. 그렇게 살던 와중 할머니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던 일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때는 마스크 시국이 터진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던 때였어요. 당시 세금을 제하면 180만 원 남짓밖에 되지 않았던 월급 탓에 남편은 회사를 그만두고 택배 기사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요. 문제는 그 회사였습니다. 워낙에 작은 회사였던지라 시국이 몰고 온 경제난을 정통으로 맞게 된 거죠. 저는 2달간 월급을 받지 못했고 결국은 회사에서 잘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1달가량 월세조차 내지 못하게 되었어요. 당장 취업할 곳도 마땅치 않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엄청나게 걱정을 하던 차에 집주인 할머니가 문자를 한 통 제게 주셨습니다. 세대, 다음 달부터 월세는 50만 원이야. 이번 달치 월세는 됐어. 대신 다음 달부터는 월세 꼬박꼬박 내야 해. 알았지? 어찌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던 건지 할머니의 그 문자를 보자마자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군요. 당시 저희에게 20만 원은 무척이나 큰 돈이었거든요. 너무 감사해서 이대로 그냥 지나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는 고민 끝에 작은 털장갑 하나를 사들고 할머니의 가게로 향했습니다. 당시엔 아주 추운 겨울이었는데 할머니는 항상 앞마당에 눈을 쓸고 나셨거든요. 장갑도 끼지 않아 손등이 아주 벌개진 채로 말이죠. 그런 할머니의 손을 볼 때마다 항상 굉장히 시리시겠다 하고 생각했었거든요. 새댁이 여기 무슨 일이야? 저는 장갑이 든 상자를 조심스럽게 내밀며 할머니께 머리 숙여 인사를 했어요. 할머니, 감사합니다. 요즘 시국이 시국인지라 전 회사에서 잘리기까지 해서 사정이 정말 좋지 않았거든요. 저희 진짜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 은혜 정말 잊지 않을게요. 뭘 이런 걸 다 사왔어? 육실을? 아, 이거 미안해서 친절을 베풀 수가 있겠어? 그냥 잘 살아만 주면 돼. 나도 세대까지 그런 시절이 있었어.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아등바등 진짜 아유 그때만 떠올리면 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난다니까. 그래도 지금은 돈이야 좀 가지고 있지만서도 사실 그때가 그립네. 그때는 청춘이었지 않은가. 유일하게 돈 주고도 못 사는 게 청춘이야. 너무 돈에 얽매이지 말고 살아. 언제든 돈 때문에 힘이 들면 나한테 얘기하고. 우리 집으로 이사 와줘서 정말 고마워. 늙음하게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몰라. 할머니는 말투는 좀 거칠어도 속은 참 따뜻한 분이셨더군요. 저는 이후 취업이 잘 되지 않아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저 때 일을 계기로 할머니에 대한 마음의 벽을 허물게 되어 할머니와 잦은 교류를 하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초반엔 할머니께 초대를 받아 남편과 함께 할머니의 집에서 저녁 식사를 했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조금 부담스러운 기색을 내비치더군요. 마음은 감사하지만 어르신의 호의를 매번 받기만 하자니 좀 부담스럽네. 죄송하기도 하고 우리가 지금 딱히 돌려드릴 것도 없는데 말이야. 그런 남편의 마음을 할머니도 눈치채셨는지 이후 할머니는 주로 대문을 지나 2층으로 올라가는 저를 불러세우거나 집에 있는 제게 종종 전화를 걸곤 하셨어요. 세대, 같이 저녁 식사하긴 남편이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으니까 이것 좀 가져가서 먹어. 반찬 이것저것 좀 해놨어.
늙은이 혼자서는 다 먹기도 전에 쉬어버릴 것 같아서 그래. 세대, 비가 오는데 파전은 해 먹었는가? 안 먹었어? 에이, 젊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낭만이 없어? 그럴 줄 알고 내가 넉넉하게 좀 붙여놨어. 가져가. 세대, 저녁 먹었어? 아, 왜 젊은 사람들이 밥을 제때 안 먹어? 이거 제육볶음이야. 가져가서 먹어. 주로 용건은 반찬을 해놨으니 가져가라는 거였어요. 저는 너무 죄송해 매번 난색을 표했죠. 저는 돈이 없어서 뭔가 드릴 것이 없는데 자꾸 주기만 하시니까 말이에요. 할머니, 왜 자꾸 이런 걸 싸주세요? 힘드시게. 제가 해다 드려도 모자랄 마당해요. 허이구, 그런 소리 말어. 음식은 젊은 사람보다 이 노인네 손맛이 더 좋은 거야. 친정이랑 시댁도 죄다 멀리 지방에 사신다며 노인네들이 자식들이 험난한 서울에 떨궈두고 얼마나 걱정이 많으시겠어. 내가 부모 같은 마음으로 챙겨주는 거니까 이 늙은이 민망하게 하기 싫으면 잔말 말고 받어. 요새 말로 츤데레라고 하죠. 그런 할머니의 마음이 너무 고마워 저는 말과 행동으로나마 할머니한테 보답하려 노력했죠. 그리고 무뚝뚝한 남편도 언제부턴가 그런 할머니에게 마음을 연 것 같았어요. 당신 오늘은 좀 늦게 들어왔네? 손에 그건 뭐야? 웬 냄비? 주인집 할머니 댁에 전구가 3개나 나갔다고 하길래 사다가 좀 바꿔드리고 왔어. 뭐? 당신이? 아니 웬일이야? 노인네가 어디다 그런 거 말도 못하고 혼자서 얼마나 끙끙 앓았겠어. 혼자서 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같은 집에 젊은 남자가 사는데 뭐하러 할머니한테 그런 일을 시켜? 내가 하면 되지. 아이고 그랬어요? 내 남편 장하다. 착해. 이거나 받아. 됐다고 하는데도 할머니가 고맙다면서 귀엽고 싸주시더라. 잡채랑 미역국이래. 어? 누구 생일이었나? 남편이 가져온 냄비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미역국이 한가득 담겨 있었어요. 함께 가져온 반찬통에 담긴 잡채도 만든 지 얼마 되지 않아 보였고요. 남편과 저녁을 다 먹은 뒤 저는 냄비와 반찬통을 씻어 집에 있는 귤 한 봉지를 가지고 할머니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응? 아니, 이 시간에 웬일이야? 아까 남편 통해서 주신 미역국이랑 잡채 잘 먹었어요. 이거 귤 좀 드세요. 아이고, 고마워라. 잠깐 들어와. 할머니께선 그런 저를 집 안으로 부르시더군요. 저는 별 생각 없이 들어가 빈통을 주방에 내려놓으며 물었죠. 근데 할머니, 오늘 누구 생일이었어요? 음식이 딱 생일상 음식이길래요. 자제분 생일이셨나? 그러고 보니 할머니 자제분이 방문하는 걸 한 번도 제가 본 적이 없네요. 아, 자식놈 생일은 무슨 내 생일이야. 늙은이가 생일에 혼자 궁상 떨고 있으면 더 불쌍해. 그래서 내 생일 나라도 축하해 주려고 소고기 잔뜩 넣고 미역국도 끓이고 잡채도 해서 아주 푸짐하게 먹었지. 자식놈들은 늙은 애미 생일인데 전화 한 통 하는 놈이 없어. 아마 생일인 줄도 까맣게 모를걸. 에휴, 바라지도 않는다, 이 썩을 것들. 네? 할머니 생신이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솔직히 할머니 생신일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하루 종일 할머니 집을 누가 드나드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또 자신의 생일상을 혼자서 거하게 차려 드셨을 거라고는 차마 생각지 못했기에 말이죠. 왜 말씀을 안 하셨어요? 저 하루 종일 집에 있었는데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제가 생일상이라도 차렸죠. 뭐 대단한 일이라고 말까지 해. 나 혼자 잘 기념하고 축하했으면 된 거지. 그리고 이것 봐. 아주 오랜만에 누가 내 집 전구도 갈아 끼워주고
이렇게 싱싱한 귤도 가져다 주고. 아, 이 정도면 삭막했던 늙은이 삶 중에 좋은 날이지. 안 그래?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오셨길래 저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걸까요? 얼마나 오래 외로움과 공생을 하셨기에 혼자서만 살아가는 방법을 저렇게 터득하셨던 걸까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전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하곤 서둘러 밖으로 나가 작은 생크림 케이크를 하나 사왔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방금 있었던 일을 말하며 함께 다시 할머니의 집으로 내려갔죠. 할머니, 잠깐 문 좀 열어주세요. 엥? 아니, 왜 또 왔어? 그리고 할머니가 문을 열자마자 저와 남편은 큰 초 한 개가 꽂힌 케이크를 들고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남편의 잔뜩 어설픈 노래가 얼마나 웃겼는지 몰라요. 그냥 할머니라고 부르면 될 것을 자기도 어색했는지 글쎄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집주인님,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이라는 부분은 대충 얼버무리고 거기서부터 뭔가 꼬였는지 할머니도 아닌 집주인님이라뇨. 제가 너무 웃겨서 박장대소를 하는데 할머니가 갑자기 흐느끼시는 게 아니겠어요? 할머니, 왜 우세요? 아이고, 니미를 젊은 사람들이 이 노인네를 놀래켜 죽일 셈이야? 내 나이엔 이런 감동 함부로 주면 안 돼. 심장마비 걸린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결국 할머니는 한동안 눈물을 멈추지 못하셨어요. 저는 괜히 저까지 울컥해져 할머니를 꼭 안아드렸고 곰 같은 남편은 옆에서 거리다가 로봇처럼 삐걱대며 할머니의 어깨를 톡톡 두드리더라고요. 이건 뭐 하는 거야? 시비 거는 거야? 남편의 어색한 손짓에 할머니는 그제야 눈물을 멈추고 웃음을 터뜨리셨어요. 그리고 그날 우리 셋은 할머니의 집에서 처음으로 같이 귤에 반주도 한잔하며 시간을 보냈죠. 하지만 차마 할머니의 자식들은 왜 할머니를 찾아오지 않는 건지, 할머니는 어떻게 살아오셨는지에 대해서는 묻지 못했습니다. 가벼이 묻기엔 할머니의 과거의 무게가 많이 무거워 보였기 때문에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과 오랜만에 1박 2일로 가평 여행을 다녀왔었어요. 할머니께도 같이 가자고 권해봤지만 할머니는 장사를 해야 한다며 한사코 거절하셨죠. 그리고 여행을 다녀온 지 3일이 지났는데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1층에서 저를 부르시던 할머니께서 웬일로 통 연락이 없으시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해도 받지 않으셨고요. 첫날에는 그저 오늘 장사를 조금 오래 하고 들어오시나 보다 생각했고 둘째 날에는 어디 외출을 하셨나 했습니다. 하지만 3일째가 되자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분명 저녁에 보니 집에 불은 계속 켜져 있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저는 3일째 되던 날 편의점 오전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올라가기 전 할머니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안에 계세요? 대답은 들려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문에 귀를 잘 기울여 보니 TV 소리가 들리더군요. 낮이었는데도 여전히 불은 환하게 켜져 있었고요. 뭔가 이상했던 저는 할머니께 다시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문의 귀를 더 가까이 대보았어요. 집안에서 역시나 할머니의 휴대전화 벨소리가 울리더군요. 하지만 끝까지 할머니는 전화를 받지 않으셨죠. 불안함이 몰려왔습니다.
할머니께서 저를 이렇게까지 피하실 이유가 없었거든요. 안에서 무슨 일이 나도 난 것 같았죠. 저는 서둘러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119죠? 저희 주인집 할머니 집에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요. 네, 할머니께서 연세가 좀 있어서 혹시 모르니까 빨리 좀 부탁드릴게요. 소방대원 분들은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도착을 했고 곧바로 할머니 집의 문을 강제로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 또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소방대원들의 뒤를 따라 들어갔고요. 그리고 안방에서 발견된 할머니의 모습은 제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입을 틀어막고 말았죠. 아, 할머니! 할머니는 얼굴과 온몸에 멍이 가득한 채로 방 안에 쓰러져 계셨어요. 할머니는 곧장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병원에서는 함께 온 제게 보호자냐고 묻더라고요. 보호자요? 아, 자식은 아닌데, 네네. 같은 집 사는 세입자예요. 저희 주인집 할머니세요. 이럴 줄 알았으면 진즉에 할머니 자제분들의 연락처라도 알아놓을 걸 그랬다 싶어 후회가 되더군요. 다행히 할머니는 몇 시간 후 정신을 되찾으셨습니다. 할머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얼굴은 왜 이러시고 이 많은 멍은 다 뭐고요? 대체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거예요? 네? 하지만 저의 최근에도 할머니는 깨어난 이후로 계속 아무 말씀도 없이 서럽게 울기만 하시더라고요. 할머니, 울지만 마시고 말씀을 좀 해보세요. 집에 도둑이라도 들었던 거예요? 네? 아니다. 아니야. 아니, 그럼 대체 무슨 일인데요? 제가 계속해서 묻자 할머니는 그제야 입을 여시더군요. 그런데 드디어 열린 할머니의 입에서는 왜인지 저에 대한 원망이 흘러나왔습니다. 날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왜 날 구했어? 이 쓸모없는 늙기만 한 목숨. 그냥 이대로 끊어지게 두지. 뭐하러 날 구했냐고. 어? 살고 싶지 않았는데 도대체 왜? 그리고 할머니에게 처음으로 듣게 된 할머니의 사연은 정말로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듣는 내내 경악을 감추지 못했어요. 내 슬아의 아들놈이 둘이야. 둘째 놈은 그나마 멀쩡했는데 첫째 그놈이 누굴 닮았는지 나이를 먹을수록 개차반이 되었지. 맨날 술에 도박에 유치장 신세도 몇 번이나 졌어. 그래도 내 자식이니 열심히 그놈 뒷공무니를 쫓아다니며 말리기도 하고 화를 내보기도 하고 나중엔 제발 정신 차리라며 애원까지 해봤지. 그래도 오히려 심해지면 심해졌지 나아지는 건 없더라고. 할머니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자식들의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얘기하는 중간중간 목이 많이 메셨는지 몇 번이나 침을 삼키시며 말을 잠시 멈추셨죠. 그러다 10년 전 우리 영감이 나만 놔두고 세상을 떠나버렸어. 제 아빠가 죽자마자 작은 아들놈은 미국으로 이민을 가버렸네. 실컷 힘들여서 공부시켜 놨더니 지 마누라를 따라서 날 놔두고 가버린 거야. 그리고선 10년 동안 딱 2번 한국에 왔어. 제 아빠 길조차 챙기지 않고 말이야. 결국 이곳엔 나랑 망나니 같은 큰아들놈만 남고 만 거지. 그리고 할머니를 이렇게 만든 건 바로 도박에 빠져 살던 큰아들이라고 했습니다. 하필 저와 남편이 여행을 가느라 집을 비웠던 그날 술에 취한 할머니의 큰아들이 집으로 찾아와 돈을 내놓으라며 행패를 부렸던 거였어요. 그럼 그동안 계속 큰아드님이
할머니한테 찾아와 돈을 가져가셨던 거예요? 그런데 왜 저는 한 번도 그런 소란을 못 들었죠? 아들은 주로 내 가게로 찾아왔어. 이 집에 오면 그날은 쪽박을 찬다나 뭐라나. 남편이 이 집에서 죽었거든. 사람 죽은 집에 오면 올 재수도 도망간다고 말이야. 그런데 이제 옆에 남은 가족이 그놈밖에 없다 보니 나는 돈이라도 달라고 찾아오는 그 썩을 놈이 좋았다. 남편이 나한테 남긴 재산이 꽤 있는 걸 그놈도 알고 있었거든. 누군가 내게 찾아오면 아직 내가 산송장이 아니고 살아있구나 싶었지. 그래서 내가 그놈한테 갖은 욕을 퍼부으면서도 줬어. 돈 말이야. 그런데 얼마 전엔 그놈이 글쎄 사람을 때렸더라고. 돈을 잃고 제 분을 못 이겨서 그랬다는데 그제야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지. 내가 내 외로움 때문에 아들놈을 더 망치고 있었던 거야. 내가 계속 줬던 돈이 아들의 인생을 좀먹고 있던 것도 모자라서 이젠 다른 사람 인생까지 망치게 생겼다는 걸 알아버린 거지. 그래서 그 뒤론 아무리 찾아와서 지랄 법석을 떨어도 돈을 안 줬어. 그러니까 새댁하고 새댁 남편이 가평에 간다고 이야기했던 날 그놈이 그렇게 오기 싫어하던 이 집에 술까지 먹고 쳐들어와서 돈 달라고 나한테 아주 발광을 했던 거야. 내가 절대로 못 준다니까 술 취한 그 망할 놈이 결국 나한테 이런 짓까지 저지른 거지. 들을수록 기가 차더군요. 어떻게 자식이 부모한테 그런 짓을 저지를 수 있단 말입니까? 말을 마친 할머니는 다시 서럽게 울기 시작하셨고 저는 멍투성인 할머니의 몸을 차마 아프실까 껴안지도 못하고 그저 손만 계속해서 어루만져 드렸습니다.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어. 자식 농사도 망치고 영감마저 일찍 보낸 마당에 더 이상 살 의미가 뭐가 있냔 말이야. 지겹다 지겨워. 이놈의 인생은 쓸데없이 왜 이리 길어서 나한테 이렇게까지 시련을 주나. 항상 강한 척 하시던 할머니의 약한 모습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저는 우선 할머니를 병원에 입원시켰어요. 집에서 혼자 회복하기엔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의사의 말에 말이죠.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던 편의점 사장님과 남편에게 따로 연락을 하고 짐을 싸서 보호자 자격으로 할머니의 병실에서 함께 지내게 되었죠.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당시엔 마스크 시국 때문에 검사를 마친 보호자 한 명만 함께 병실에서 지낼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할머니께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언제까지 이렇게 사실 거예요? 그 큰아들이 또 언제 이 집에 와서 그 난리를 칠 줄 알고요. 안 되겠어요, 할머니. 일단 우리 진단서부터 끊어요. 우리 큰아들 신고하자고요. 할머니 연세도 있으신데 그 사람이 또 와서 이렇게 행패 부렸다간 할머니 정말 죽을지도 몰라요. 누군가는 제게 오지랖을 부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전 차마 할머니의 일을 못 본 척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 친할머니 생각이 났거든요. 게다가 저는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잘난 거 하나 없지만 하나는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일 중 하나가 바로 폐륜이라는 것을 말이죠. 할머니는 제 말에 입을 꾹 다물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너무도 답답했지만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일인데 제가 그 이상으로 뭔가를 강요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답답한 마음으로 일주일의 시간을 보내고 난 후였습니다. 하겠네, 세대. 네? 뭘요? 아들놈 신고 말이야. 병원에 얘기해서 진단서 끊고 새댁 말대로 신고할라네.
이런 부모 자식과는 내가 생각해도 옳지 못한 것 같아. 내가 이번에 봐주고 그냥 넘어가면 그 호로 자식은 저번에 다른 사람에게 그랬던 것처럼 이래도 되는 줄 알고 누군가에게 계속 피해를 입힐 거야. 이대로는 안 되겠어. 어떻게든 그놈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되겠어. 할머니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자식을 위해서 신고를 해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하는 할머니의 표정은 굉장히 단호해 보였어요. 저는 할머니를 최선을 다해 도왔습니다. 멍이 든 온몸의 사진을 전부 찍고 병원 측에 상해 진단서 발급을 요청했어요. 할머니께선 무려 전치 3주가 나왔더군요. 할머니는 퇴원 후 저는 할머니를 모시고 경찰서에 가서 고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아들은 존속 상해죄와 바로 전 다른 사람에게도 고소를 당해 합의금을 물어줬던 사건까지 연좌되어 상습범이라고 판단돼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죠. 그리고 할머니의 아들은 할머니가 신고를 한 후 출소를 해서도 한동안 할머니 주위엔 얼씬도 하지 않더군요. 혹여 할머니에게 보복이라도 하러 올까 긴장하며 주위를 살폈던 저와 남편은 몇 달이 지난 뒤에야 한결 안심을 했고요. 한편 아들이 신고한 후 할머니는 이전보다 더 저희 부부에게 의지를 하셨습니다. 저와 남편 또한 할머니를 많이 챙겨드리려 노력했고요. 이전에는 할머니께서 주로 저희 부부에게 반찬을 해주셨더라면 아들이 신고한 이후엔 저희가 할머니께 밥도 반찬도 해다 드리고 저희 집으로 종종 저녁 식사 초대도 하면서 말이죠. 아이러니하게도 마스크 시국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되다 보니 택배 물량이 굉장히 늘어 남편의 벌이가 늘었거든요. 그래서 할머니께 받기만 하던 이전보다 한결 여유롭게 할머니께 받은 만큼 돌려드릴 수 있었던 거죠. 할머니, 제가 나물이랑 계란말이 좀 만들어 왔어요. 뭘 이런 걸 다 해왔어? 어디 맛 좀 보자. 맛은 있는데 계란말이가 심심하네. 헤이, 할머니는 진짜 빈말이라곤 눈꽃만큼도 모르신다니까. 그럼 저한테 요리를 아예 가르쳐 주세요. 매일 저녁마다 요리 배우러 올게요. 그리고 그나라 음식들로 매일 식사도 같이 하면 되겠네요. 뭐? 매일? 정말 매일매일 같이 나랑 밥 먹을 거야? 그럼요. 대신 요리 가르쳐 주신 비용으로 제가 재료값은 전부 다 낼게요. 잘 부탁드려요, 할머니. 할머니 덕에 저도 요리왕으로 거듭 좀 나볼게요. 아이육씨를 5번은? 할머니는 투덜거리셨지만 이브님이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이후로 저는 정말로 매일같이 음식을 배운다는 핑계로 할머니 집에 찾아갔고 남편이 퇴근하고 나면 항상 셋이 모여 저녁을 먹었답니다. 할머니는 괜히 귀찮다고 말씀하셨지만 그것도 한때였을 뿐 언제부턴가 저녁만 되면 당연하게 현관문을 열어두셨어요. 저와 남편이 언제고 편하게 들어올 수 있게 말이죠. 이후 어버이날에 저는 할머니를 위해 몰래 집에서 진수성찬을 차렸습니다. 남편에겐 들어올 때 카네이션 한 송이를 꼭 사오라고 말해두었고요. 남편과 제가 일을 쉬지 못해 저희 시댁과 친정 부모님께는 전화와 용돈만 따로 보내드릴 수밖에 없었거든요. 오늘은 왜 내 집으로 안 내려오고 여기로 날 불러? 짜잔! 할머니, 카네이션 받으세요. 이게 다 뭐야? 할머니는 얼굴이 새빨개진 남편이 불쑥 내민 카네이션 꽃바구니를 보고 눈이 커다래지셨습니다. 뭐긴요. 오늘 어버이날이잖아요. 어버이날인데 왜 나한테 꽃을 줘? 저번에 그러셨잖아요. 자식들한테 카네이션 받은 게
아들 초등학교 때 종이로 오려서 만든 꽃이 마지막이었다고요. 그리고 또 저희한테 말씀하셨죠? 부모 같은 마음으로 매번 저희 부부한테 베풀어 주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자식 같은 마음으로 준비했어요. 할머니가 좋아하신다는 굴비도 큰맘 먹고 사서 구워놨어요. 할머니는 카네이션을 받아드시고는 한참 동안 물끄러미 바라보시다가 이내 눈물을 펑펑 쏟기 시작하셨습니다. 어쩜 이렇게 날 계속 울려? 내가 태어나서 처음 받아본 진짜 카네이션이야. 항상 남이 받은 걸 부럽게 바라보기만 했었는데 말이야. 이 꽃이 이렇게 향이 좋은 꽃이었네 그려. 고마워. 참으로 고마워. 이제 어느 정도 할머니의 눈물에 익숙해진 저는 그저 웃으며 할머니를 달래드렸습니다. 남편 또한 조금 뚝딱이긴 했지만 이번엔 제대로 할머니를 안아드리더군요. 처음 안겨본 남편의 품에 할머니는 조금 놀라시는 것 같더니 이내 아예 엉엉하고 목을 놓아 우시더라고요. 덕분에 저와 남편의 눈가까지 찡해져 결국 우리 셋은 그날 눈물과 콧물 맛이 섞인 진수성찬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할머니는 더 이상 제게 새댁 남편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셨어요. 덕분에 우리 셋은 한결 더 가까워질 수 있었죠. 이후 시간이 흘러 남편과 제가 할머니의 집에 새들어 산 지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새 저희 부부에겐 아주 기쁜 소식이 있었어요. 바로 제가 이란성 딸 쌍둥이를 출산한 거죠. 아이고 예쁜 것들 어쩜 이리 작을꼬. 한 명은 영의 널 닮고 한 명은 도철이를 쏙 빼닮았다. 너희 양가 부모님께서도 무지하게 좋아하시지? 좋아하시다 뿐이에요. 양가 부모님 다 애들한테서 눈을 한시도 못 떼시던걸요? 부모 마음이라는 게 다 그런 거야. 오구. 이것 봐라. 하도 봐서 그런지 얘네도 날 알아본다. 아이고 저 웃는 것 봐라. 너희 자식들 아니랄까봐 아주 천사 같아. 할머니는 마치 친손주를 보듯 저희 딸들을 예뻐하셨어요. 심지어 입에 거의 달고 사시던 욕설마저 뚝 끊어버리셨죠. 애들 귀에 상스러운 말이 들어가게 하면 안 된다면서요. 저는 그런 할머니에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아 미뤄왔던 말을 어렵게 꺼냈습니다. 저 할머니, 그래서 말인데요. 저희 애들도 이제 금방 클 거고 지금 집에서는 좁아서 더 이상 살기가 힘들 것 같아요. 애들 짐도 벌써 점점 늘고 있고요. 그런데 혼자 남으실 할머니를 생각하면 차마 발길이 쉽게 떨어지질 않네요. 저는 할머니가 내심 서운해 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웬걸 할머니는 오히려 펄쩍 뛰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넌 뭔 그런 소리를 하냐? 당연히 이사 가야지. 애가 둘이나 되는데 이 좁은 집에서 어떻게 키워? 나도 다 생각하고 있었다. 우리 손녀들 이런 집에서 계속 키우게 할 수는 없지. 그러더니 할머니께선 우리 딸들을 손녀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저는 어리둥절해서 물었습니다. 손녀요? 생각을 하고 계셨다고요? 그럼 얘들이 나한테 손녀지 남이겠냐? 그런 소리 하려거든 예전에 나한테 준 카네이션부터 도로 물러라. 그리고 잘 됐다. 말 나온 김에 내일 나랑 어디 좀 가자꾸나. 어딜요? 글쎄 가보면 알아. 내일 도철이 집에서 쉰다고 했지? 도철이한테 애들 잠깐 맡기고. 알았지? 다음날 저는 영문도 모른 채 할머니를 따라 나서게 되었어요. 할머니께서 도착하신 곳은 다름 아닌 집에서 도보로 약 1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였어요.
약 20년 정도 된 연식 있는 아파트였지만 외관은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죠. 여긴 왜요? 아, 도착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잠자코 따라오라니까. 할머니는 제 물음에 대답은 안 해주시고 한 아파트에 들어가 엘리베이터 11층을 누르시더군요. 그렇게 할머니를 따라가 도착한 곳은 11층에 위치한 아파트 두 채 중 한 곳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익숙하게 비밀번호를 치고는 그 집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할머니, 여긴 누구 집이에요?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제게 들어오라고 손짓하셨고 집 안에 들어선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자, 어때? 집 깔끔하니 괜찮지? 네? 아, 네, 그러네요. 아직 공실인 거 보니 누가 이사를 올 건가 봐요. 그래, 마음에 들어? 네? 아, 마음에 드냐고? 아, 네, 마음에 들죠. 그래, 잘 됐네. 여기로 이사 와. 네? 할머니의 질문에 영문도 모르고 네네 하던 저는 뒤늦게 할머니의 말을 곱씹다가 화들짝 놀라 물었어요. 할머니의 말씀이 무슨 말인지 도통 이해가 되질 않았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사라뇨? 앞으로 너희가 살 집이야. 네? 아, 젊은 애가 귀가 막혔나? 뭘 자꾸 되물어? 너랑 도철이 그리고 우리 손녀들이 살 집이라고. 이 집 내가 전세 줬던 건데 3달 전에 계약이 만료돼서 내보냈어. 보다시피 도배랑 장판도 새로 쫙 다 해놨고 애들이 조금 더 넓은 데서 놀 수 있게 거실 베란다까지 다 텄어. 어때? 이래 놓으니 나름 새 집처럼 보이지? 할머니의 말에 저는 울컥해 목이 턱 막히고 말았습니다. 안 그래도 남편 혼자 외벌이가 되어 깐난쟁이 둘을 데리고 또 어디 집을 구해야 하나 하고 막막하던 차였거든요. 혹여 할머니께 걱정거리만 얹어드릴까 싶어 말은 하지 않았지만은요. 제가 눈물을 글썽거리자 할머니는 제 등을 토닥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날 도왔잖아. 나는 네가 아니었으면 지금처럼 행복하고 좋은 세상 제대로 마주보지도 못하고 세상 하직할 뻔했어. 그런 너한테 내가 뭐가 아깝겠니? 조금 더 큰 평수로 구해줬다면 좋았을 테지만 그래도 이 집 나름 25평이야. 방도 3개고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이 집에서 마음 놓고 살아. 월세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더 큰 집으로 이사 가기 전까지 알뜰하게 차곡차곡 모아놓으란 말이야. 알았지? 할머니의 따스한 말을 듣는데 눈물이 펑펑 나면서 다리에 힘까지 풀리더군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두 손에 얼굴을 묻고 엉엉 울었죠. 할머니는 그런 제 곁에 함께 주저앉아 제 손을 잡아주시더군요. 나한테 매번 운다고 울보라고 하더니만 눈물 많기로는 너도 마찬가지구나. 영애야,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놀랐을 수도 있다. 나도 네 마음 충분히 알아. 그런데 내가 말했지. 돈으로 못 사는 것 중 하나가 청춘이라고. 그리고 그만큼 귀한 게 또 한 가지 있어. 그게 뭔 줄 아니? 그게 뭔데요? 그건 바로 사람의 마음이야. 너는 그 귀하고 소중한 걸 내게 준 거다. 그래서 나도 이렇게나마 내 마음을 전하고 싶어. 할머니, 도대체 이 감사함을 다 어떻게 갚아야 할지. 제 말에 할머니는 어깨를 으쓱이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분위기를 전환하고자 하신 할머니의 말은 결국 저를 더 울리고 말았죠. 뭘 감사해?
나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야. 이 집 빌려주는 대신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뭔데요? 나 죽을 때까지 지금처럼 나와 사이좋게 지내다오. 그게 내 조건이야. 쉽지? 대체 얼마나 자식과 사람에 대한 사랑이 고프셨으면 조건이라는 말까지 내걸며 저런 부탁을 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할머니의 절절한 말 때문에 겨우 멈춰가던 제 눈물은 아이 수도꼭지를 확 튼 듯 아주 줄줄 새어 나오고 말았어요. 아이구야, 그만 울어. 누가 보면 내가 이 집을 준 게 아니라 너한테서 빼앗은 줄 알겠어. 그렇게 남편과 전 그 다음 주에 할머니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삿날 딸들은 할머니께서 보살펴 주셨죠. 이사를 마치고 집을 둘러보는데 웬걸 이번엔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지 뭡니까? 뭐야, 당신 울어? 아니야. 울긴 누가 울어? 에이, 눈물 고였는데? 그렇게 좋아? 남편은 애써 아닌 척 손으로 눈가를 훔치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나 태어나서 아파트에 처음 살아봐. 여보, 나 정말 열심히 살 거야. 할머니가 우리에게 벌어주신 세월 절대 헛되이 쓰지 않을 거라고. 저는 그런 남편을 꼭 안아주었어요. 저 또한 남편과 같은 마음이었거든요. 그렇게 아파트로 이사를 온 지도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저희 안가 부모님께선 아파트에 와보시고는 집주인 할머니를 찾아가 연신 고맙다며 인사를 하셨답니다. 아유, 나 부끄럽게 그만들 좀 하시오. 제가 애들한테 준 것보다 애들이 저한테 준 게 훨씬 큽니다. 그리고 그날 네 분께서는 우리에게는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시더니 글쎄 마음이 맞으셨는지 할머니 집에서 함께 화투도 치시고 약주도 하셨더라고요. 할머니 집에서 하룻밤 주무시기까지 하고요. 이후에도 서울에 올라오실 때면 친정 부모님과 시모 이렇게 세 분은 항상 할머니의 집에서 꼭 하루씩 놀다가 주무시고 가십니다. 심지어 결혼해 경기도에 살고 있는 친정 오빠와 시누이를 보러 올 때까지도 지나가는 길이라며 핑계 삼아 할머니께 꼭 들르곤 하신다니까요. 할머니는 제게 넌지시 노년에 친구가 셋이나 생겨 참 좋다며 제게 고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게 최근 좋은 소식이 생겼습니다. 마스크 시국이 점차 잦아들자 상황이 조금 회복된 전 회사에서 제게 다시 복직 제안을 한 거예요. 그때 당시 그렇게 내보내게 되어 참으로 미안했다고요. 하지만 아직 딸들이 어려 제가 고민하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어머, 얘 봐라. 아니 왜 그런 걱정을 하고 있어? 내가 있는데. 너 출근해 있는 동안 내가 와서 봐주마. 근처 사는 할머니 뒀다가 어디다 쓰니? 네? 하지만 할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떡집도 있잖아요. 아서라. 요새 사람들이 떡을 잘 사 먹지도 않아서 안 그래도 내가 가게 접으려고 내놓은 참이야. 이제 장사도 안 하면 심심해서 어떻게 사나 하던 참이었는데 잘 됐어. 늙은이 노년에 심심하진 않겠구나. 이 얼마나 감사한 말입니까? 그럼 월급에서 얼마씩이라도 드리겠다던 제 말에 할머니는 코웃음을 치셨어요. 돈? 아이고, 예, 나 아직 돈 많다. 내가 그 코 묻은 돈을 어떻게 받니? 그 돈 잘 모았다가 네 딸들 대학 갈 때 등록금에나 보태주렴. 나 이래봬도 나름 돈 많은 할머니야. 참 당차고 유쾌하신 분이죠. 이런 분도 망나니 자식 앞에선
한없이 약해지는 부모였다는 게 참 신기할 따름입니다. 아, 자식하니까 생각이 났네요. 몇 달 전 할머니께서 일하는 가게로 출소한 그 큰아들이 한번 찾아온 적이 있었다네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너무 놀라 할머니한테 물었죠. 그래서요? 그놈이 또 돈 달래요? 그래서 주셨어요? 하지만 할머니 입에서 나온 말은 굉장히 저를 통쾌하게 만들었어요. 내가 미쳤니? 그 돈 모아서 차라리 너희한테 주겠다. 그 쌍놈의 자식, 내가 눈물을 머금고 감옥까지 보냈건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 내가 싫다니까 또 나쁜 손버릇이 나오려고 하길래 내가 확 열이 받아서 옆에 있던 떡을 그놈 얼굴에 뭉개버렸다. 그리고 소리를 지르면서 냉큼 경찰에 신고를 했어. 사람들이 모여들고 마침 근처에 있던 순찰차가 우리한테 곧장 달려오니까 아주 꽁무니를 빼더라고. 내가 그 뒤에 대고 또 한 번 돈 달라고 찾아오면 그때 뭉개지는 건 떡이 아니라 니놈 얼굴일 거라고 소리를 질렀다. 에휴, 내 팔자야. 그놈은 대체 언제 정신을 차릴지 원. 할머니는 한탄을 하셨지만 저는 속으로 너무 웃겨 죽는 줄 알았습니다. 떡에 뭉개지는 그 아들의 얼굴을 상상하니 말이죠. 그렇게 전 감사하게도 할머니께 딸들을 맡기고 이번 달부터 복직을 해 다시 회사원이 되었답니다. 남편도 저도 할머니께 감사해 주말이면 꼭 집으로 모셔 할머니를 극진히 대접하곤 해요. 할머니는 이러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굉장히 좋아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주위를 둘러보면 별것 아닌 여러분의 인사 한마디를 기다리고 있는 이웃들이 참 많습니다. 언제든 마음을 건네면 두 배로 자신의 마음을 건네줄 마음 따뜻한 이웃들이 말이죠. 그러니 오늘 현관문을 나서다 옆집 이웃이라도 마주치면 반갑게 인사 한마디 건네보는 거 어떨까요? 또 모르죠. 그 이웃이 여러분이 기다리던 아주 소중한 사람이 될지도요. 그럼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